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성산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바다에 가깝다. 나는 내 말만 하고 바다는 제 말만 하며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긴 바다가 취하고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술에 더 약하다. 이생진 시인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의 일부분입니다. 이 그리운 바다 성산포는 여러 개의 연작시로 돼 있죠. 그 중에서 방금 소개한 시는 12번 술에 취한 바다인데요. 그런데 11번 절망도 참 좋습니다. 절망,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절망을 만들고 바다는 절망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절망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절망을 듣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37번도 참 좋고요. 아니 다 좋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그 거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또 당장 바다로 달려가고 싶기도 한데요. 아마 제주도 분들에게 바다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삶의 터전이면서 또 동시에 아픔과 절망, 고통, 또 간혹은 희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삶의 동반자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제주도의 아픔을 문학 속에 그려낸 그런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주도의 바람과 파도들은 아주 오롯이 기억하는 그 아픔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과 함께하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현기영 작가는 1941년 제주도에서 태어나셨고요.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아버지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습니다. 제5회 신동엽 창작기금, 제5회 만회문학상, 또 제2회 오영수 문학상을 받았고요. 1999년에는 오늘 소개하는 이 순이삼촌으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했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현기영의 순이삼촌입니다. 순이삼촌, 현기영. 내가 그 얻기 어려운 이틀간의 휴가를 간신히 따내가지고 고향을 찾아간 것은 음력 섣달 18회인 할아버지 제삿날에 때를 맞춘 것이었다. 할머니 탈상 때 내려가 보고 지금까지니 그동안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었다. 바쁜 직장 핑계대고 조부모 제사에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으니 큰아버지나 사촌 기수형은 편지길 바래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무던히도 욕을 하고 있을 터였다. 물론 일본에 있는 아버지가 제사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제숫값 마련에 쓰고도 남아 얼마간 가용에 보탬이 될 만큼 넉넉하게 큰 집으로 송금하는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선산을 못 돌아보고 기제 사이에 참여 못하는 죄스러움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큰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만 것이었다. 가족묘지 매입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으니 할아버지 제사일에 맞춰 내려오라는 편지 내용이었다. 편지 투로보아 이번엔 기어코 나를 내려오게 만들려는 당신의 속마음이 헤아려지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런데 8년 세월에 비하면 김포공항에서 단 50분 만에 훌쩍 날아간 제주도는 참으로 가까운 곳이었다. 정말 눈 깜짝할 새 고향 땅 한복판에 뚝 떨어졌네. 마치 내가 고향을 찾은 게 아니라 거꾸로 고향이 날 찾아온 것 같구만. 내게 고향이란 무엇이었나? 나에게 깊은 우울증과 찌든 가난밖에 남겨준 것이 없는 곳이었다. 관광지니 어쩌니 하지만 그것도 지역 나름이어서 나의 항리인 서초는 이렇다 할 관광자원도 없고 한이바람이 몰아쳐 귤농사도 안 되는 한촌이었다. 적어도 내 상상 속에서 나의 향리는 예나저나 죽은 마을이었다. 말하자면 30년 전 군 소개 작전에 따라 소각된 잿더미 모습 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기수형, 정한수다. 아이고, 상수구나. 이 대기업 부장님이 왔어. 아니, 죄송해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나는 괜찮지만 어른들한테는 그저 죄송하다 그래. 8년 만에 왔으니 꾸중들을 각오는 됐겠지. 예. 아니, 근데 형 이마가... 일주 도로처럼 시원하게 벗겨졌죠. 너하고 나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머리카락 때문에 큰형님인 줄 알켜.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귤밭은 잘 돼요? 잘 되기는 중학교에서 받는 봉급 절반이 날아가고 있죠. 근데 어른들은 다 오셨나요? 그래. 고모네 식구들까지 다 오셨어. 형은 아직도 고모부 별로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그 양반도 제주도에서 한 30년 살더니 이 지방 사람 다 됐다. 평안도 사투리 못 부리던 양반이 이제는 제주도 사투리로 말해. 그래요? 이 고모부가 제주도 사투리 쓴다니까 신기하네. 저기 들어가자. 아버지가 상수 너 온 거 알면 좋아하실 거다. 자. 아버지! 상수 왔수다! 누가 와시냐? 부쩍 늙어버린 친척 어른들의 얼굴을 대하니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8년이라는 세월이 실감으로 가슴에 와닿았다. 흰 머리칼에 대조되어 얼굴에 핀 검버섯이 더욱 뚜렷하게 돋보이는 큰아버지. 주름진 눈에 항시 눈물이 질퍽한 큰 당수걸은 난 각오했던 대로 한참 고개를 숙이고 어른들의 책망을 다소곳이 들었다. 상수 너한테는 큰아버지가 아버지라. 네 어멍 폐뽕으로 죽고 네 아방 일본으로 도망가고 혼자 남은 널 거둬 친자식처럼 키워준 사람이 큰아버지 아니라. 그런 큰아버지를 8년이나 모른 척했으니. 자, 형님. 이제 자도 알아들었으니 그만합죠. 응? 지도 못해서 먹고 살기 허양 바빠 그러신 게. 아유, 자네가 자꾸 그러니까 자들이 두 번 올 거 한 번밖에 안 오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당수걸은. 죄송합니다, 큰아버지. 이래 당부를 해놨으니까 앞으로는 잘 올 거구마요. 예. 죄송합니다, 고모부님. 상수 얘기 그만하고 형님
가족장 매입은 어통할 거울까? 가족장 해야죠 그럼. 가족장지 매입에 대한 의논을 끝내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한담을 즐기고 있는데 불현듯 순이 삼촌 생각이 났다. 고향에서는 촌수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흔히 삼촌이라 불러 가까이 지내는 풍습이 있다. 어서 삼촌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더구나 삼촌은 1년 가까이 서울 우리 집에 올라와 밥을 해주며 고생하다가 불과 2달 전에 내려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퍽 궁금했다. 길수영, 순이 삼촌이 통 안 보염신 게 무슨 일이 있어? 어디 현찮을까? 왜 그래 형? 아니, 그게 말이지. 길수영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게 떠올랐다. 큰아버지도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입맛을 쩝쩝 다시며 얼굴을 돌렸다. 잠시 방 안은 안쓰러운 침묵이 흘렀다. 아니 이거 왜들 이러지? 나이 26에 혼자 돼 30년 동안 수절해오던 순이 삼촌이 개가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아이고 참. 별을 없어 너한테는 못 알렸지만은 그 삼촌 며칠 전에 죽어버리시네. 아니 큰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오가? 순이 삼촌이 돌아가셔서 말씀. 길수영 참말이오가? 그래요. 나도 몰랐는데 형님 나온지는 기별도 안 합니까? 아니 순이 삼촌이 돌아가시다니 2달 전만 해도 잔병 치레 없이 정정하던 분 아니올까? 불쌍해. 그런 죽음은 몰라 좋은 거지만 일단 알았어. 난 내일 서울 올라가기 전에 문상이나 해영 가라. 제주시 딸내 집에 위패 모셨죠. 여기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매한 가지 주만. 어떻게 된 일이올까? 떠듬떠듬 시작한 큰아버지의 얘기는 대강 이러했다. 그분은 돌아가신 날짜도 분명치 않았다. 집을 나간 날이 곧 당신이 돌아가신 날이 되겠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당신은 국민학교 근처 일주도로변의 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부패한 정도로 봐서 죽은 지 20일은 조이 넘어 보였다. 오누이가 죽은 그 옴팡밭이었다. 당신의 머리맡에는 먹다 남은 꽁약 사이나가 몇 알갱이 흩어져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순이 삼촌 평소에 신경쇠약을 앓았어.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서울 조케집서 생활할 때는 괜찮았는가? 사위 얘기 들어보난 서울서도 이 아들 부부한테 억지 부리고 경했던 것 같던데. 아니에요. 저희가 편안하게 모셨어야 하는데 어떻게... 순이 삼촌 서울 동생 집에서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그런 일 생겨서 동생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아휴 그러지 말어. 그려 그 양반 알고 보면 이미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 살았어도 그게 산 세월이었을까. 어이구. 생각하면 순이 삼촌이 우리 집에 와 있었던 지난 1년은 당신이나 나나 내 아내나 모두 서로가 불편스럽고 원만치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 아내가 버리도 시원찮은 옷가게를 진작 걷어치웠더라면 삼촌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러나 하루 종일 아내가 의상실에 매달려 있는 형편이니 밥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길수 형에게 편지를 내어
고향에다 수소문해봤던 것인데 마침 순이 삼촌이 서울 구경도 해볼 겸 우리 집에 한 1년 와 있겠다고 나섰던 것이었다. 순이 삼촌이 손잡이가 망가진 옷가방을 질방으로 짊어지고 우리 집에 온 지 열흘도 못 돼서 언짢은 일이 발생했다. 좋게. 아니, 순이 삼촌, 무슨 일 있어요? 상수 좋게. 참을 이럴 수가 이신가? 왜 그러세요? 저 여기 앉아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날 숭밤설하게 새로운 민기네 집 식모는이 밥 하영 먹는 제주도 할망이에 소문 났어라. 아이, 누개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헙디까? 거기서 고향서 굳은 일상 일어멍 보리밥 한 사발 고봉으로 먹어난 버릇 때문에 아맹 밥을 적게 먹쟁해도게 공깃밥 먹는 좋긴 애들보다사 하영 먹어지는 게 사실이죠. 사실이 그렇긴 해도 밥 하영 먹는 식모엔 사방팔방에 넘어뒤 소문내는 법이 어디시니. 우리 삼촌 보고 식모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누개가 그런 말 헙디가? 어디서 드립디가? 보리밥 한 사발 고봉으로 먹어난 버릇 때문에. 민기 어멍이 그런 말을 헙디가? 어디 말이 없어. 요아래 희안에 가기서 그런 말을 헙디가? 꼭 밝혀내서 혼을 내서 헛구다. 혼자 말이 없어. 아유, 아니다게. 그러나 삼촌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불구락불구락 화를 내는 것에 다소 위안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삼촌은 더 이상 따져들지 않고 그만 물러갔다. 아내가 그런 말을 했나? 설마 내 아내가 그런 hit도운 운동을 할 경박한 여자일까? 저녁 늦게 돌아온 아내를 맞고보니 자연히 말다툼이 벌어졌다. 내가 전에 없이 치를 떨며 화를 내는 꼴을 보고 놀랐던지 아내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데 당신 왜 이래요? 하여튼 당신 순이 삼촌 대할 때 시어머니 대하듯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식모라니. 그게 말이나 돼? 식모는 누가 식모를 그랬다고 억지를 부려요. 하여간 아내가 그런 말을 했고 안 했고 간에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순이 삼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내 딴에는 톡톡히 보여준 셈이었다. 그러나 순이 삼촌은 그때 일로 퍽 상심했던지 좀처럼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용서를 빌었는데도 삼촌은 사귀지 않고 내내 꼽을 쳐두고 있는 모양이었다. 드디어 아내와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말았다. 어느 날 회사 일로 저녁 늦게 귀가해보니 삼촌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삼촌은 나를 보자 울면서 부엌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었다. 나 때문에 쌀이 떨어졌댕 엠신게.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못 살아 진짜. 에이씨 비려먹을. 전 그냥 삼촌이 쌀이 떨어졌다 그러길래 쌀이 벌써 떨어졌어요 그랬을 뿐이라고요. 알았다는 뜻으로. 근데 삼촌이 뭐랬는 줄 아세요? 내가 밥을 너무 하영 먹어보난 쌀이 제게 떨어졌다 이거 아니라. 삼촌 제가 언제 그랬어요? 경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년처럼 쌀을 내다 팔았다는 거라 뭐라. 참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도 어이없는 일이라 어디서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날 우리 내외는 오해를 풀어 안심시켜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그러나 그게 아무 소용도 없었으니 그 뒤부터 노출된 삼촌의 야릇한 결벽증에서 판명되었다. 쌀이 일찍 떨어진 원인이 밥을 질게 하거나 놀게 한 데 있다고 그 나름대로 판단했던지 순이 삼촌은 그 뒤부터 된 밥을 지어내려고 무진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게다가 쌀을 사온 지 열흘도 못 되어 그동안 얼마나 먹었는지 알아내려고 하루 종일 되박질 해보는 모습은 정말 애처롭다 못해 섬뜩한 느낌마저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을 2번 겪고 난 다음부터는 아내는 또 순이 삼촌의 오해를 살까봐 언동을 조심하느라고 거의 신경과민이 될 지경이었다.
순이 삼촌은 끝내 1년을 다 못 채우고 우리 집을 떠났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온 지 한 달도 못 되어 이 일이 발생했으니 나로서는 일말의 가책을 안 느낄 도리가 없었다. 친척 어른들을 마주 대하기가 참으로 면구스러웠다. 난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바람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자정이 넘어 큰아버지가 우리들 깨워 세수하고 오라고 방 밖으로 떠밀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하지? 아니야. 따뜻한 물이라. 아휴, 큰어머니. 이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도착하자마자 어른들한테 꾸중 듣느라 인사할 시간이 있었냐? 순이 삼촌 그렇게 된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예. 우는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다른 집에서도 제사에 힘신 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한날 1시에 죽었으니 제삿날도 같은 날인 건 당연한데 난 어렸을 때 오늘이 정말 끔찍하게 싫었어. 1년에 한 번 한날 1시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목 놓아 울어대니 공포스럽기까지 했다고. 상수, 너는 괜찮았냐? 나도 싫었어. 경애도 30년 세월이 지나 그런지 우는 집은 별로 없인 게. 제게들 시슬하게 제사 시작해야죠. 예. 음력 섣달 18의 날, 낮에는 이곳저곳에서 추렴 돼지가 먹구슬 나무에 목매달려 죽는 소리에 온 마을이 시끌짝했고 500이도 넘는 귀신들이 밥 먹으러 강신하는 한밤중이면 슬픈 곡성이 터졌다. 아버지, 다 차려진 것 같은데요. 시작하시죠. 형님, 시작합죠. 거기에 문 열고 무릎 꿇고 잠깐들 앉아있으라. 망자들 맞아야죠. 당신도 들어와. 예. 올해는 순이 아줌망도 오겠네. 여기 왕 있을까? 순이 아지망은 죽어도 벌써 죽을 사람이라 밭을 내어싸고 벼락같이 총질해야 됐는데 그 아지망만 살안져 만상하고 살아나시니 참 신통한 일이죠. 가맹해도 사격 직전에 기절해연 쓰러진 모양입디다게. 깨난 보니 자기 후에 죽은 사람이 여럿이 포개져 덮여 있었다는 하는 걸 보면 그때 벌써 그 아지맘은 정신이 어긋나 버린 거라 마심. 하필 그 밭이 순이 아지망네 밭이었으니. 그 아지망이 필경엔 바로 그 밭에서 죽고 말았으니. 어이구. 어른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야릇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순이 삼촌은 한 달 보름 전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30년 전 그날 그 밭에서 죽은 게 아닐까 하고. 이렇게 순이 삼촌이 단소화되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 흉물스럽던 까마귀들도 사라져버리고 세월이 30년이니 이제 괴로운 기억을 잊고 지낼 만도 하건만 고향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1949년 음력 섣달 18의 날. 그날은 유달리 바람끝이 맵고 시린 날씨였다. 그날 아침 나절에 길수영과 나는 큰아버지를 도와 밭걸음으로 쓰려고 밤사이 갯가에 올라온 해초를 한 군데 모아놓는 일을 했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와서 점심 여기로 할머니가 내준 식은 고구마 한 자루씩 받아먹고 있노라니까 벼랑간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고 고함 소리가 들렸다. 연설드리러 나오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모이시오! 보통 때 같으면 순경이나 대동청년단원 몇 사람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번엔 어쩐 일인지 철모에 총까지 든 군인들이 수십 명 퍼져다니면서 득달같이 재촉하는 것이 뭔가 심상치 않았다. 좀 불안한 생각이 없지도 않았지만 그 전에 50선거 무렵에도 그렇게 득달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어 그때처럼 무슨 중요한 연설이 있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다. 길수영과 나는 할머니와 큰아버지 뒤를 따라 국민학교로 갔다. 잠시 후 조회대 위로 권총을 찬 장교가 올라섰다. 강연이 시작되나 보다 했는데 웬걸. 장교는 지서 박주임과 이장 강씨를 단위로 불러 세우더니 지금부터 군인 가족을 골라내겠다고 큰 소리로 언명하지 않는가. 군인 가족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사돈의 팔짱가장 덮어놓고 나오지 말고 직계 가족만 나오라요. 만일 군인 직계 가족도 아닌데 나온 사람은 당장 엄벌에 처하가시오. 담 밑에는 입산자 색출 때문에 종종 마을에 나타나던 함덕지서 순경 2명과 창끝이 검게 그슬린 대창을 든 대동청년단 청년 17명이 뻣뻣한 자세로 서 있고 그 뒤로 20명쯤 되어 보이는 무장군인들이 이열횡대로 늘어서 있었다. 그들의 한결같이 굳은 표정을 보자 사람들은 적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영물 모르는 그들은 옆 사람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벼랑간에 무슨 일이오까? 글쎄 마심, 군인 가족들에게 보리쌀 배급이라도 주쟁 햄신가? 나는 군인 가족인데 나가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있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소다. 빨리빨리 나오기요. 군인 가족들은 쭈뼛쭈뼛 눈치를 보면서 앞으로 나갔다. 그들은 단 앞으로가 심사를 받고 나서 따로 앉혀졌다. 큰아버지도 당시 고모부가 평안도 출신의 서북청년단 군인이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군인 가족들 있는 쪽으로 갔다. 그 다음 순경 가족이 나가고 이어서 공무원 가족이 나갈 쯤 뭔가 좋지 않은 낌새를 눈치챈 군중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공무원 가족에다가 대동청년단, 국민의 간부까지 다 데려가고 뭔가 이상하다게. 저 군인들 표정 좀 봅소.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소다. 안 되겠소다. 이장님한테 사정을 좀 해봐야겠지 마시. 아이고, 정숙이 아버지. 아이고, 우리 친정오래비가 작년에 병정 간 거 아무사 알지아오까? 이장, 우리 사촌 동상이 금령지사의 순경으로 있으다. 김갑자라고 마심. 뒤로 물러갑사. 다들 직계가족이 아니라 안 되는 맛이야. 물러갑사. 직계가족이 뭐과? 이장, 날 좀 내보내줬어. 이런 북새통에 벼랑간 날카로운 부르짖음 소리가 났다. 불이야! 빨리! 불이야 시오다!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학교 돌담 울타리에 기어올랐다. 운동장 사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하늘을 찔렀다. 그때 서편 울타리 돌담이 여기저기서 매달린 사람들의 체중에 못 이겨 와르르 무너졌다. 사람들이 그 울타리 터진 대로 몰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지체 없이 총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은 다시 운동장 복판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군인 19명이 빠른 동작으로 돌담 위로 뛰어오르더니 아래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단상의 그 장교는 권총을 어깨 위로 빼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잘 들으라요. 우리는 지금 작전 수행 중에 있어. 여러분의 집은 작전 명령에 따라 소각되는 거요. 우리의 다음 임무는 여러분을 모두 제 집으로 소개하는 거니까니. 서계 중 만약 질서를 안 지키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총살할 거니 명심하라오요. 장교의 이북 사투리가 겁을 집어먹는 불황민들의 머리 위에 카랑카랑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제주읍으로 소개시킨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군인들의 눈치를 살폈다. 마을 쪽에서 해풍을 타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더욱더 심하게 밀려오고 불티가 까맣게 뜬 하늘에 불아지랑이가 어른거렸다. 군인들은 장대 2개를 번갈아가며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몰아갔다. 일주도로에 내몰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예감했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할머니, 바지 놓으세요! 이거 놓지 못해! 군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는 할머니들, 총부리에 등을 찔려 앞으로 곤두박질 치는 아낙네들. 군인들은 개머리판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사람들은 휘둘러대는 총개머리판이 무서워 엉금엉금 기어갔다. 가면 죽는 줄 번연히 알면서 어떻게 제발로 서서 걸어가겠는가. 군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저 멀리 아득하게 일제사격 총소리가 콩복듯이 들려왔다. 음복들 해야죠. 자, 형님 먼저 덮서. (30년) 전인데 모사여 생생하지. 그 당시 네 할아버지는 허벅지 상처 때문에 마을에 남아 있었죠. 어떻게든 업고 나와서 해신데. 그러니 생일도 누가 알았신가? 올해는 순이 아지망도 음식 좀 드셨겠지요? 아무렴 온의 데리고 왔을 거라. 그때 사람들 시체 더미에 깔려 혼자 살아난 순이 아지망 하는 말을 들은 한 군인들이 일주 도로변 옴팡진 밭에다가 사람들을 밀어붙이신디 사람마다 밭에 안 들어가젠. 밭담 위엔 엎드려전 이마박을 쪼사 피를 찰찰 흘리면 살려달랜 하던 모양이 뜨다게. 운동장에 널려진 임자 없는 고무신을 다 모아놓으면 암행에도 가맹이로 하나는 신이 되었을 거라게. 고모부님, 일개 중대장이 대대장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엔 그 중대장 직결 처분권이라는 것이 있었지. 또 전투사령부의 작전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해도 그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했을 공산이 커. 난 그때 졸병이라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것도 뭐 작전의 일부였을 거야. 그 쉬운 말로 소개 작전이라는 거지. 소개 작전이라면 적에게 밀리는 상황이나 적들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 말인가요? 그렇지. 그때 제주도에 공비가 출몰했었거든. 실제 공비놈들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공비들 발붙일 여지 없게 하려고 작전을 개시했던 거지. 그런데 작전 지역 내 인원과 물자를 안전지역으로 후송하라는 뜻이 그만 인원을 전원 총살하고 물자를 전부 소각하라는 것으로 둔갑하고 말았으니 원. 아이고, 이 고모부님도 참 그 말 고지 들어요. 그건
우대가리들이 책임을 모면해보려고 둘러대는 핑계지요. 글쎄, 나도 중산간 불황민들을 해안지방으로 소개시키는데 참가했었지만 사실 작전지역 안에 있는 어떤 불악에 들어서면 바로 전날 붙였던 포고문이 발기발기 찢겨져 펄럭이는 것도 있었어. 이건 틀림없이 공비소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더라고. 아니 근데 왜 하필 우리 섬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힌 거죠? 그건 한 몇몇 무식한 불황민들이 저지른 과오 때문이지. 50선거 때 불악 출신 몇몇이 공산주의 골수 분자들한테 꼬시켜서 선거를 안 했단 말이지. 그 일을 두고두고 군인들한테 밑보일 줄은 몰랐을 테죠. 그때는 다들 어선하던 때라 밤에는 공비가 나타나고 낮에는 순경들 나타나고 우리들만 죽을 맛이었죠. 아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도 모르고 몸서리라. 하여간에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밝혀야 합니다. 좋게. 지나간 걸 가지고 자꾸 들춰내서 억한. 전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아이가스? 사실 그때 제주도에서 4.3 일어났디. 50선거 방해해설라문에 남한에서 유일하게 2선만 선거를 못 치렀디. 하여간 그런 부색통인이끼리. 이때 큰아버지가 끙 앓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렸다. 눈썹이 성충이처럼 꿈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몹시 심기가 뒤틀린 모양이었다. 고모부는 그제서야 이북 사태를 쓰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던지 흠칫 놀라며 말을 멈췄다. 그 당시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30년 전 그날 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기를 피해 모두 한 교실로 몰려들어가 서로 부단고 밤을 지새웠는데 밤중에 우리들은 2번 호되게 놀랐었다. 한 번은 마을에서 대밭이 타면서 마구 터지는 폭죽 소리를 청소리로 잘못 알고 놀랐고, 또 한 번은 죽은 줄만 알았던 순이 삼촌이 살아 돌아와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렸을 때였다. 아줌마. 아유, 저 사람은 순이 아줌마. 교실 안에 들어선 당신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접근하려 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울지도 않았다. 두 아이를 잃고도 울음이 나오지 않은 것은 공포로 완전히 오관이 봉쇄되어 버린 때문이 아니었을까. 마을의 불은 이튿날 아침까지 탔다. 소계령은 2달 만에 해제되었다. 불황민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맨 먼저 한 일은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일주도로변에 순이 삼촌네 밭을 비롯한 4개의 옴팡밭에 늘비하게 널려진 시체를 제각기 찾아다가 토롱을 만들어 가매장했다. 꼭꼭 묻어난 무덤 위에 돌 얹어 놓는 거 잊지 맙소. 에이구, 그 까마귀 밥 안 되려면은 돌 하영 얹어야죠. 에이구. 석 달 가까이 방치되었던 시체들이라 까마귀 밥이 되고 풍에 썩어 흐물흐물 문드러져 탈골되었으니 누구의 시체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순이 삼촌은 우리 큰 집에서 몸을 풀고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불탄 집터에다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어 올렸다. 그 무렵 내 또래 아이들은 사람 죽은 일주도로변의 옴팡밭에서 탄피를 주워다 화약총을 만들기가 유행이었다. 아이들은 옴팡밭의 비극을 까맣게 잊고 탄피를 주워 모았다. 무엇이든 편리하게 잊어버리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 아닌가. 그러나 어른들은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순이 삼촌만큼 후유증이 깊은 사람은 없었으리라. 더운 여름날 당신은 그 고구마 밭에 아기 구덕을 지고 가 김을 메웠다. 아가, 어멍은 감자밭 매난 우리 아간 고덕에서 놀고 있시라. 그래 내 새끼. 고 자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게! 조용한 대낮일수록 콩 볶는 듯한 청소리의 환청은 자주 일어났다. 그 온팡밭에 붙박인 인고의 30년. 30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건만 순이 삼촌은 그렇지 못했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온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해를 보내고 오늘에서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 좌중은 어느 틈에 나만 빼놓고 농사 얘기로 동아리져 있었다. 올해는 제발 작년 모양 감자 시세가 폭락하지 말았으면 좋겨. 빌어먹을 그놈의 가을 장마는 뜬금없이 터져보나는. 썰어 말리던 감자에 곰팡이 꺼정 피어버렸으니 아이고. 나는 밖으로 나와 마당교에 있는 조집가리의 등을 기대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음력 18의 달은 구름 속에 가려 있었지만 주위는 희끄물에 밝았다. 고사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척이 들려왔다. 아마 두어 집제의 제사를 끝내고 마지막 집으로 옮아가는 사람들이리라. 순이 삼촌 함께 하셨는데요. 안타깝고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라면요, 이 소설 속에도 군데군데 나오는 나의 심정처럼 담배 한 대를 깊게 피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네요. 순이 삼촌의 저자시죠, 현기영 작가님 직접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이 작품을 들어본 많은 청취자분들도 함께한 후에는 참 안타깝고 뭔가 서글프고 참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예, 참 60년 전에 그 해묵은 사건이고 60년 전 사건이 아직도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은 분들은 어떤 충격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4.3의 대순환은 60년 전 과거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걸 읽고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듯이 이 사건은 과거지사가 아니고 현재도 살아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순이 삼촌 지금 읽으셨습니다만 이게 30년 전에 나왔어요. 네. 30년 전 작품이 지금도 사실 읽히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순이 삼촌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4.3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60년 전 사건이고 30년 전 작품인데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을 또 강하게 저희도 갖게 되고 또 이제 직접 저자이신 작가께서도 직접 갖게 되신 이유는
작가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이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죠. 그 60년 전 그 사건 때는 제 나이가 7, 8살이었기 때문에 어린애 안목으로, 네. 어린애 시각으로 본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윤곽을 잘 더듬지 못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 취재해가지고 형상화 시켰습니다만은 여기 나온 그 주인공 순이 삼촌은 실제 인물입니다. 아, 실제 그래요? 인물이어서 그 순이 삼촌이 저하고는 아주 먼 친척이지요. 근데 이제 삼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이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계신 적이 있었는데 네. 바로 그 얘기가 아마 소설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실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좀 찡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순이 삼촌은 이제 작품 속에서 보면 결국 옴팡밭에서 주검으로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옴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해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 아,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순이 삼촌은 30년 전에 이미 진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30년 동안 더 이상 진척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삶이 어땠을지 그 누가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실존 인물이라고 하시니까 그 30년 진짜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제 지금 그 소설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아시죠? 트라우마. 그러니까 어떤 기가 막힌 충격적인 사건을 당해서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네. 정신적인 외상을 받는 경우를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제주도민들은 전부 4.3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생존자도 그 정신적인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참 30년 동안, 뭐 지금까지 60년 동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순이 삼촌이 살아도 반쯤 죽어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살을 이제 한 건데, 네. 순이 삼촌으로 대변되는 그런 생존자들이 무수히 많죠. 제주도 공동체에는. 네. 그래, 어떻게 그런 역사적인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슬프게 자신 그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 정말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 저희가 뭐 그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분들을 좀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년 이제 4월 3일이면은 제주도에서 이제 추모제가 열리죠. 바로 엊그저께 또 성대하게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네. 지금 유채꽃이 만발한 시기인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유채꽃을 찾아서 오는데 이제 4.3 추모제도 이제 하나의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축제로 이제 승화되기를 저는 이제 바라고 있고 이 엄청난 순환이 평화의 반전, 평화의 어떤 이정표, 어떤 화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죠. 네, 그래요. 평화의 이정표. 그래요. 꼭 그런 날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직접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이 삼촌의 저자 현기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브레이트의 시 중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만 소개를 하면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살아남은 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미워졌다고 하는 그 심정,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살아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서승표,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